미래 전쟁은 드론 전쟁. 만약 1만 개의 자폭 드론이 동시에 공격한다면 항모전단이라고 해도 막기 어려울 듯. 안녕하세요. 다음은 기사 내용입니다. 대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상군은 러시아군의 핵심이며, 이처럼 매우 잘 훈련된 러시아 지상군은 미국과 나토를 하괴할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군대이다. 지난 2월 초 WSJ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 러시아의 전력을 분석하며 향후 전쟁이 확대될 경우 나토와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 이와 같은 예측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WSJ의 예측과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 패가 다 되어가는 동안 막강한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돌전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이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간 러시아의 군사력이 상당히 과대평가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과 나토 등 세계 각국에서 지원한 무기들까지 보충한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이후 처음으로 공세를 전환하기 시작하자 지난 며칠 사이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러시아군의 패퇴 소식과 빼앗겼던 격전지를 재탈환했다는 속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무기들 가운데 제블린과 뜰로 대전차 미사일을 주력으로 앞세운 우크라이나군의 게릴라전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상대로 엄청난 활약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죠. 그러나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제블린의 활약 외에도 현재 러시아군이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무기는 따로 있다고 전했는데요. 개전 초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러시아군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비장의 무기는 바로 하늘 위에서 은밀하게 적진에 침투해 자폭 공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스스로 최강의 무기라며 자부했던 대공무기인 판치르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최근까지도 터키산 드론인 TB2 무인 공격기는 그 어떠한 저항조차 없이 러시아군의 핵심 전력들과 전차들을 지속적으로 파괴해 나가는 영상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에서는 전차 무용론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9억 달러에 이르는 무기들 가운데 가장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스위치블레이드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일각에선 지금 이 타이밍에 미국이 자폭 드론 지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한 이번 전쟁을 끝낼 최고의 타이밍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을 정도이죠. 그만큼 현대전에서 공격용 드론은 전쟁의 양상을 뒤바꿀 게임 체인저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스위치블레이드는 강한 폭발성을 지닌 소형 드론이 타깃을 지정해 공격하게 설계된 것으로 탱크나 군대 밀집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스위치블레이드는 길이가 60cm가량, 무게는 2.5kg도 등산용 가방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소형에다 휴대성까지 경비하고 있기 때문에 게릴라전 위주로 전략을 펼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더욱 다양한 공격 루트와 은밀하면서도 과감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만 작은 크기에 걸맞게 작전 수행 시간은 최대 15분 정도로 조금 아쉽지만 게릴라전에 사용될 드론이기 때문에 반경 10km 내에서 15분 작전 수행 시간은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그렇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군의 지상 게릴라전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러시아군에게 이제는 공중타격까지 가능한 게릴라전 무기가 들이닥치게 된다면 전술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 모두에서 상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드론은 1기당 6,000달러 약 726만원 정도에 불과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다른 드론이나 대전차 무기보다 압도적으로 저렴하기까지 한데요. 이 말은 곧 상황에 따라 무한한 공급도 가능하다는 의미인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미국 CNN과 MIT 등 외신에서는 이 스위치블레이드가 이번 전쟁의 승패를 좌지우지할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세계 각국의 선진 군사 강국들은 현대전에서 그 압도적인 위용을 뽐내기 시작한 공격용 드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와 함께 안티드론 드론 방어 기술 역시 엄청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이런 자폭 드론의 강점들과 위험성에 대해 일찍이 간파하고 있던 대한민국의 공격용 드론 기술과 안티드론 기술력이 전 세계에 엄청난 주목을 받으며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부터 LIGNX1과 삼코셈코사가 공동 개발에 착수한 직중도령 소형 드론 시스템이 현재 상용화 직전인 단계인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중국산 부품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무려 95% 이상 국산화를 이룩해내 우리나라의 지형과 우리 군의 최적화된 드론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이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국산화율이 95%에 달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자유롭고 운영 중보다 유연한 피드백 적용이 가능해 향후 우리 군의 최적화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죠. 직중도령 소형 드론은 40분 이상 비행 가능한 무장형 드론인데 500g 이상의 탄두를 탑재하여 적의 지휘 장갑차나 대공 미사일, 레이더를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인데요. 또한 미국의 자폭 드론과는 다른 최첨단 기능까지 다수 보유하고 있어 드론 강국 미국조차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합니다. 우선 수직이 착륙 기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활주로나 별도의 발사기 없이 언제 어디서든 출격할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탄두나 탐지 장비를 모듈형 방식처럼 교체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정적으로 기존 자폭 드론의 한계로 꾸준하게 거론되어 왔던 발사 시 재활용과 재운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보완해내 전자식 안전장 전장치와 수직 착륙 기능을 갖추어 임무 시간 동안 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안전하게 기지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LIGNX1은 소형 위성에 탑재되는 살을 드론형으로 개조 장착해 앞전후와 상관없이 적기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개발해냈고 자기공명 충전 방식을 도입해 무려 9cm의 이격이 발생해도 무선 충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개발해냈습니다. 쉽게 말해 자기공명 충전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작전 중 감시 정찰과 통신 중계를 할 때 운용 중인 드론이 자동으로 착륙해 충전을 한 뒤 끝바로 임무에 투입이 가능해진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아직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공격용 드론 사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의 무인기나 드론은 일반 전투기나 항공기에 비해서 그 크기가 매우 작아 공격과 탐지, 추적, 무력화하는 기술력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해 제대로 된 드론 부대가 창설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이 엄청난 활약을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따라서 일반적인 레이더로 탐지하기도 어렵고 만약 탐지를 했더라도 이미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발견된다면 최소 수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대공미사일로 요격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거나 가성비 측면에서 타산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드론 작전을 위해서는 드론 탐지용 적어도 정밀 레이더가 따로 필요하고 가성비가 맞는 무기체계가 별도로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드론을 방어해내기 위한 방법으로 직접 드론에 타격을 가해 파괴하는 하드킬과 전파 방해나 통신을 해킹해 무력화하는 소프트킬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이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드킬 분야에 있어서는 최근까지 구시대 무기로 조롱을 받아오던 우리 군의 비호복합이 드론이 위세를 떨치기 시작하면서부터 드론 킬러로 엄청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하드킬 방식인 레이저 무기 역시 최근 우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3kW 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신속 정확하면서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운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가 차세대 방공체계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까지 레이저 성능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부품인 광원 모듈이 모두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고 레이저 출력이 증가할수록 광섬유가 과열되거나 손상이 발생해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우리 연구팀이
단일 모드 출력을 최대 3kW까지 높일 수 있는 광섬유 레이저 광원 개발에 성공해낸 것은 물론 곧바로 그 시제품을 한화에 납품하며 세계 광섬유 레이저 광원 기술과의 격차를 급격하게 줄인 것이죠. 이에 그치지 않고 우리 연구진은 단일 출력을 10kW까지 끌어올려 장거리에서 미사일과 드론을 효과적으로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드론 탐지 레이더 기술 역시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데요. 보통 다른 나라들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7에서 8km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이사 레이더를 기반으로 최소 10km 정도를 커버해낼 수 있고 동시에 다수의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론 분야에 있어 창과 방패라 할 수 있는 기술력 모두를 세계 최상위 수준까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현재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나라는 일찍이 혼돈 속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고 차세대 비대칭 전력으로까지 불리우는 무인 공격기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전 세계적인 군비 확장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이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드론 분대가 기본적으로 소대 편성이 되고 각 대대에 드론 중대를 넣는 것이 가장 효율일 것 같네요. 드론은 분산 시스템이 가장 광범위하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최대한 대량 생산이 완료되어야 진정한 국가임. 군사무기 선진국의 속국으로 남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자체 무기 개발로 자주국방을 해내야 한다. 한미연합훈련으로 최강의 실전 경험을 가진 미군의 전투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공격용 드론은 자폭용도 필요하고 폭격 후 회항 등 두 가지로 활용하면 좋을 듯. 다른 나라가 한국을 침략을 하면 도망가지 않고 국가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다 하는 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